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값 대신 실수요자만 잡는 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이번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또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도시화경제 홍승현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또 대출 규제 각종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좀 어렵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전세난이 굉장히 심화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8월 이 서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반전세, 월세, 그러니까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그렇죠. 계약이 40%를 넘긴 것으로 넘기고.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를 넘긴 게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월세화가 빨리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전세 시장은 국내의 경우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세 물량 자체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예. 그것은 작년에 임대차 3법의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런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승 자체는 2, 3년간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의 상승폭 자체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럼 커졌다면 그만큼 대출을 좀 받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전세 대출,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세 대출 시장에 사실은 대출 부분을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는,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힘들어지는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은 무주택자들은 어쨌든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전세든 월세든 네네.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주거 비용 자체가 전세가 제일 저렴하게 드는 편이거든요. 그 월세든 혹은 자가 소유보다도 오히려 전세가 가장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의 어떤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또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실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삼중고로 해서 그게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전세 시장 자체가 보면 어떻게 전세 이 대출 자금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니까 현재 그 전세 대출 자체가 한 124조 정도, 그 3년 전에 대비해서 131%나 이제 오른 그런 것을 볼 때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 삼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이제 많은 세입자들은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집이 있는 분들은 혹시나 임대를 줬을 때 전세를 줬을 때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내주기 위한 경우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갭 투자나 이런 등등해서 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은 가운데 정부가 말 그대로 문턱을 딱 문을 닫듯이 해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시장 상황이든 당사자든 모두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임대차법 또 표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8월에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개정된 직후죠. 지난해 8월에 임대차 개역 비율 자체를 따져봤을 때 반전세나 월세 비율이 한 30% 조금 넘는 숫자를 형성했었는데 지금 불과 한 1년 정도 만에 거의 10%포인트에 육박하는 정도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월세와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그런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났던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이 후행하기 때문에 네. 이번 전세난 문제를 전세에서 찾기보다는
최근 몇 년간 매매 가격이 먼저 상승한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매매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전세 가격이 따라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 형태에서는 이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요. 자, 대표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좀 더 먼 곳으로 하는 순간 아이들이 전학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2년, 3년마다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인 자녀처럼 돼버리는 거죠. 아, 학생 계속 때 옮겨 친구들 다녀야 없고 되니까. 뭐 몇 년 뒤에 다 새 그렇죠. 친구들 만나야 학업의 되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학군과 뭐 이렇게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대한 그런 선호나 그렇죠. 이런 장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전세값이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네. 그 전세값을 다 맞춰줄 만큼의 여력은 없고 하지만 이사를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편이 네. 바로 반전세를 택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본인이 가진 자금 여력에서 임대료를 충당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 앞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세남과 함께 반전세의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고육책처럼 이거를 선택해서라도 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돌려서라도,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담을 좀 가지고 나서라도 그 지역에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사실 이렇게 반전세나 월세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월세나 반전세를 생각했을 때는 왜 월세로 나가는 돈도 있을 거고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매어져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월세도 오르고 보증금도 같이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첫 번째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가장 큰 거는 전세난의 가장 큰 부분은 물건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리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짱 매물이라고 그러죠. 물건들을 좀 내놓는다고 해도 물량이 과거에는 실입주 정책이 막 굉장히 강하기 전에 같은 경우는 좀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물건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보유에 대한 부담도 올려놨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장 상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이라면은 뭐 보유에 대한 부담들을 그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지금 뭐 조세에 대한 전가들이 이런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전세 수요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 머물러서 전세 가격을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매매 시장보다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게 임대 시장보다 전세 시장인데, 그런 관리책을 뭐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시장 전체 그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그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가장 없어졌다라는 게 크고요. 또 지금 전세난이라고 초반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전세난 이상의 전세 혼란에 가까운 그 시장이에요. 가격으로 본다면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혼란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지금 전세 시장에서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뭐 반환하는 대출 같은 경우도 옥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에서 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전세 퇴거하시는 분들이나 또 실입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 이 안에서 그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운영을 해 주실 필요가,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그 금리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셨는데 금리를 또 계속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라면은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도 지금 적게 나오는 상황에서 또 금리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매매 수요 같은 경우 전세 시장에 더 머무르겠죠. 거기에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대기 청약도 수요들. 얼마 네.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 시장에서는 그 재건축 관련돼서 그 시장을 좀 열어줬듯이 뭐 새롭게 입주하는 그 단지 안에서도
실거주보다는 전세 수요들을 받아놓을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전세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인원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매물 물량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세 난, 뭐 앞서 전세 혼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 봤을 때는 지난해 있었던 임대차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정부는 영향이- 사실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정부는 오히려 뭐 얼마 안정화에 전이죠. 기여했다. 홍부 총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 시장을 안정시켰다. 뭐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켰다라고 그러게요. 하는데요. 예. 그거는 아마 외관상 지금 전세 거래 자체가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은 일단 기존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오히려 더 이제 4년간까지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전세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일단 머물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앉기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데요. 예.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그 전체로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마 내년 정도에 이제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2020년에서 2022년이 될 때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2년간 기간을 연장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확보했을 때 전세 가격의 상승 부분을 네.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전세 시장에서는 지금 전세를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까 집주인이 생각할 때 주거 비용 차원에서 전세가 제일 저렴하긴 한데 전세를 줄 경우에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 가격의 금액에 대비해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거래상에 있어서도 집주인으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조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 그대로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현금 확보에 사실은 월세라든지 반전세라든지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월세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규제로 인한 많은 부담들을 사실은 전세 시장이든 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들은 그러한 임대료 수입을 갖다가 최고로 어떤 확보하면서 피해 나가는 그런 양상에서 아무래도 이 주택 시장에서 제일 사실은 열악하고 힘든 위기에 있는 무주택자, 전세입자죠. 그렇죠. 세입자들에게 모든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한 후유증들이 다 쏠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향후에 전세대보다는 월세나 뭐 반전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부분은 향후의 추세로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 마무리될 수 있느냐. 지금 임대차 3법 자체가 전혀 지금 여당이든 정부 쪽에서는 개정에 대한 야당에서는 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대선 주자들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세 시장의 현재의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당분간은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뭐 20번 넘게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잘못하고 있다라는 연령 비율을 봤을 때도 30대 아마 뭐 신혼부부나 이제 사회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령대에서 좀 힘든 부분들을 아마 이런 응답으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보다 앞서 저희가 4년 전 가격과 비교해드린 앞서 그래프를 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격을 보시면 아마 집값이 이렇게 올랐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은 이제 4년 전 정도의 네. 2017년 9월의 매매 가격입니다. 이거 네, 매매 그러니까 저걸 잘 가격이고요. 설명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네, 오해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가격이 별로 안 올랐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파란색은 매매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그래프는 지금 현 시점의 전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 집값을 추격하는 따라잡고 지금 심지어 넘어선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건 분명히 뭐 증액을 하든 뭐가 됐던 간에 돈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최근에 뭐 전세 대출마저 조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이나 뭐 이제 국가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네. 가계대출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외국발 경제 위기, 예. 사실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은 대출을 제한 없이 규제 없이 마구 퍼주다가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네.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네. 지금처럼 대출이 증가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조정하는 것이 예. 뭐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것만큼은 정말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 자 최근 몇 년 전과 지금의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집을 매입하거나 또는 같은 집에 임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의 총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꼭 어떤 매매 건수나 뭐 대출 건수의 증가 때문에 이만큼 증가한 것인지 네. 아니면 종전과 뭐 비슷한 규모인데 단지 한 건당 금액이 커져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네. 이것을 얼만큼 강하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주의할 것이 자 최근 몇 년간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매매에 있어서의 대출 규제는 상당히 강하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도 이제 집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그렇죠. 이제 대출을 통해서 뭐 주거 안정성을 일정 시간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지금 시점에 와서 전세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실수요자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이사를 네.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반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양상이 과연 이런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저렴한 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지금 시점부터 해서 일시적으로는 좀 더 규제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적어도 해를 넘겨서 네. 그 내년도 대출 총량이 또 결정이 되고 이렇게 그렇겠죠. 될 때는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몇 개월 동안 강하게 규제하는 것과 아니면 좀 더 지나서 좀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면 통제를 해야겠지만 몇 개월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먼저 강하게 전세 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전세라는 특성상 이제 실수요자들이 또 무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부가 전세 대출에도 아마 전력을 다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데는 최근에 뭐 몇 년간 늘어난 갭 투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좀 해석이 돼요. 이 갭 투자라는 게 흔히 말해서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이제 소유주택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주택으로 또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한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세 대출을 쪼이면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갭 투자들도 잡힐 수 있는 건지부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주거 불안이 해소돼야지 잡히지 않을까요? 왜냐 주거 그러면 안 불안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죠. 음. 예. 이 갭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정상적으로 집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라든지 대출 규제만 가지고 이제 자꾸 있다 보니까 규제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집을 사기가 어려운데 지금 어떤 뭐 의원께서 자금 조달 계획서 현황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지금 보증금 승계한 임대 목적 매매가 총 매매권의 한 41% 정도가 차지를 했어요. 뭐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늘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고가 주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남 3구, 그다음에 뭐 4구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45% 정도가 치솟았습니다. 결국은 주택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은 이런 갭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방식 뭐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갭 투자를 안 할 텐데 네. 지금 다 모든 그런 방식 같은 거를 다
막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상황에서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가수요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이런 총량을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잔금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집에 못 들어간다라면은 또 어떤 주거 방식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뭐 분양을 받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가수요를 잡기 위한 건데 그렇죠. 뭐 전세 대출이 뭐 그렇게 그 투기 자금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또 보증 한도 같은 경우도 줄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보증 한도를 줄인다라면은 어떤 리스크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으신 분들에 대한 금리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값도 전세 가격이지만 모든 곳들에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작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요자들은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갭 투자인데 예전에 초반에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을 때는 아주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 결국은 갭을 통해서라도 내 집을 장만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뭐 집을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제가 여기서 조금 보충 네, 설명을 말씀 좀 주세요. 하고 싶은 게요. 지금 정부는 사실은 서민들을 위한 정부, 서민 정부라는 걸 많이 내세워 왔어요. 그런데 이 주택 시장에서 서민들은 말 그대로 무주택자, 즉 세입자 이런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보면 정부는 가계대출 부분에 대한 총량 관리라든지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실화 부분들을 막기 위한 그 정책에 힘을 쓰느냐 아니면은 지금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서민들 위주의 어떤 입장에 서느냐 하는 대척점에 서로 있는데요. 정부는 그 가운데 사실은 말은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 금융권의 안정을 위한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런데 사실 가계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지금 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시중 금리도 지금 많이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가계부채 쪽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서민들이 가뜩이나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의 그 기회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쪽에 오히려 손을 들어주거나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향후에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시중에 있어서의 어떤 가계부채의 부실화 문제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나 등등해서 돈이 좀 많이 풀리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시장들의 이 가계부채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불가피한 부분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차제에 이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부라는 차원에서 전세시장 부분도 단순히 금융 차원에서의 어떤 위험성을 억제한다 이런 쪽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의 질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정책적인 어떤 무게중심 자체를 좀 옮겨가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아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아야 된다는 데는 뭐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요자단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대책도 같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준비를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돈을 못 구해서 뭐 정말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발을 굴리고 있는 지금 실수요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규제들이 갑작스럽고 좀 예고가 없이 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네. 뭐 좋게 표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들, 빌리시는 수요자들, 뭐 기타 등등 다 엮여져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요. 빚도 내고 예, 뭐 뭔가 매입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갑자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 제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집을 매입할 때는 네. 대출 규제가 심하게 있었지만 집단 대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종전에 규제하지 않던 부분까지 규제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런 규제를 시행할 때 항상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네. 일단 규제를 먼저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책 당국만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가 네. 아무래도 빨리 내놓는 문화입니다. 빨리 안 내놓으면 빨리빨리라는, 네. 이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당국 입장에서도 일단 빨리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이 부분을 보완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개별 수요자가 집을 사면서 대출이 막힌 거는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되지만 네. 아파트 청약 입주 같은 단계에서 집단 대출이 문제가 생기면 네. 이 부분은 단체 행동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 대한민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단체 행동의 여지가 생기고 실제로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거나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 되면 그 부분은 완화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중에서 걱정하는 특히 집단 대출에 대한 부분은 뭐 이 대상되는 사안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추후에 완화되거나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책을 일단 내놓고 나중에 후폭풍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정리를 못하거나 뭐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 나중에 수습을 하면 이분들은 뭐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저희가 또 검단 신도시의 한 사례도 보여드렸는데 이 사례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굉장히 좀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집단 대출이 불가하다면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알아서 되나요? 중도금이 보통 몇 억씩은 될 텐데 요즘에 집값상 이거를 뭐 안 되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글쎄요 집값은 올랐고 예. 대출은 막아놨는데 이거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단기에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저거는 그 보완을 해야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잔금 대출 같은 경우도 그 자료를 보니까 담보 기준을 뭐 분양가나 KB 시세 또 감정가액 중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책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대출이 적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집값이 오르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예상을 하고 자금 설계를 할 텐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설정을 한다라면은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예측을 벗어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좀 힘들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네. 나온 얘기는 그 집단 대출에 대해서 또 선착순으로 실행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다 줄 보니까 서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네. 그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 뭐 가가지고 진짜 줄 서야 되는 네. 아파트 뭐 분양 현장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또 이런 시장 안에서 소위 말하는 뭐 꺾기 영업이라는 뭐 그런 것들도 그렇죠. 예, 나타나고 있어요. 꺾기 영업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몇 개 상품을 같이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행 대출 상품 상품, 외에도 은행에서의 상품, 뭐 예금이나 네. 적금이나 이런 상품들을 좀 가입을 해줘야 내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끼업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자를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까지도 같이 산다면은 가중이 부담이 더 되는 커질 수 거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집단 대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들어가면서 내 집 살림을 하면서 좀 자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허리가 휘어지죠. 그렇죠. 네. 사실 분양받아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중간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들이 생기고 이 걸림돌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면 굉장히 좌절감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선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다는 거.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제 그 분양을 받았을 때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힘들게 이제 뚫고서 당첨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중도금 비중 자체는 전체 분양 대금의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정도가 10% 정도 내외고요. 그다음 중도금이 한 60%, 잔금 규모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분양을 받는 서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의 꿈만 사실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분양 대금을 사실은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이 집단 대출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심지어는 오늘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네. 나중에 입주할 때도 그 전세 살고 있던 부분들 그 금액까지 다 합쳐서 잔금 대출도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주할 때 사실은 그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잔금 대출 경우에 주담대로 형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그 가계대출의 어떤 총량이나 이런 데 묶여가지고 네네. 각 은행이나 금융당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대출 부분을 거부하거나 이제 꺼려하는 그런 상황. 사실상 지금 뭐 차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서민들은 당첨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이 주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 그대로의 희망의 어떤 끈을 확실하게 잡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대출이라는 이 문턱에서 모두 다 발을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부실화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좀 비교 형평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사실은 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장벽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제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부가 최근에는 뭐 수요 중심에서 이제 공급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뭐 각종 분양이나 아니면 새로 들어설 뭐 신도시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아파트 분양 물량만 봐도 지난해보다 4배가 넘는 물량이 풀린다고 해요. 뭐 반가운 소식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입주 때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좀 소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처럼 뭐 대출 규제가 계속 된다면 결국 잔금이나 뭐 중도금 납부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 분양이 마냥 반갑지는 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분양 물량은 네네. 말 그대로 예정 물량이고 실제 들어간 이후에 네네. 적어도 이 정도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면 계약금 정도는 있습니다. 그 뒤에 중도금부터가 문제가 대출 될수 범위가 있겠죠.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 규제가 뭐 해를 넘겨서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또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뭐 이런 규제 정책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을 하기 네네. 때문에 자, 지금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서 예.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네. 지금 금융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신임 금융위원장은 올해도 이 총량 제안을 하고 내년에도 지금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 정도 이상 증가되진 않게 하겠다라고 네네. 공언을 하고 선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데는 우려를 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시점에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출도 어렵고 네. 금리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어떤 정책에 대한 여파가 네. 안 좋은 쪽으로 아주 많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행동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분양되는 물량들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청약을 하지 말아라 네. 라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급되는 물량이 지금처럼 시세보다 저렴한 이상에는 항상 수요가 공급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출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청약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네네. 충분히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 자체가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뭐 사회적인 여파가 클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 지금까지도 늘 지적되었던
현금 부자들, 네네.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금수저, 뭐. 수입이, 네. 수입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청약 자체를 못하게 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수 네, 있는 벌어지는. 이런 여건을 더 우려할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들이 팽배하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빚내서 사야 된다. 이른바 패닉바잉 분위기는 계속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분양 물량이 몰리면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되신 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현금 부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뭐 부모의 찬스를 얻을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만 되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은 또 탈락하는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 걱정은 되는데 이게 저희가 6만여 가구 4배 많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뭐 지역별로 전체 총 양인 거고요. 그렇죠. 합친 거죠. 예, 예. 필요한 지역에 항상 몰리게 돼 예, 있고. 또 공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아. 서울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전국적인 물량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지금 항상 주택 가격의 뭐 시발점이라고 하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죠.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조금 뭐 부족하다. 부족하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뭐 가격 같은 분양가 때문에도 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안에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불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 6만여 가구라는 거는 그 서울 안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로 네. 보여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던 갭 투자를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30 세대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갭 투자를 많이 하게 돼 버리는 거고 네. 그러면서 그 뭐 물량 대신 향후에 뭐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공급에 대한 것에 베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030 세대들이 많이 샀다라는 이유도 신규되는 공급에 대한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 6만여 가구가 패닉바잉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어도 회의적인, 예, 네. 서울 수도권 안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 결국 맞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좀 그렇죠.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지금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이제 이번 달에 6만 가구가 간다는 거고 서울은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4천 가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주목할 점은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물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 국토부 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질을 해보겠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발도 많고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분양 자체를 굉장히 좀 기피하거나 분양 시기를 갖다가 늦추고 있는 단지들도 서울에는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둔촌주공이나 저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사실은 분양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양가 부분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들이 아마 분양가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조율이 되면은 즉 앞으로의 분양가 자체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허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자체를 갖다가 주변 인근의 어떤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등의 어떤 약간의 보완들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런 네.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현재의 어떤 나오는 물량 자체는 향후에 있어서 분양 물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분양가 자체가 나중에 분양 물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분양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무주택자들이 그나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 청약 시장인데 그렇죠. 이 청약 시장의 분양가마저도 향후에 있어서는 같이 여러 주택 가격의 상승세에 같이 동반 참여하는 그런 상황들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제도 개선 부분들의 흐름을 본다면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나 분양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집 사는 방법 자체가 청약이 그나마 좀 희망적이었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정부가 너무 많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시간을 좀 1년 전으로 돌려보면 지난해 710 대책에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여놨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억 원 이하인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뭐 269채를 보유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이게 이런 걸 의도한 정책인가라는 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걸 의도한 건 아시는 것처럼 아니었습니다. 아니겠죠. 자, 처음 정책을 만들 때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 오를 만한 걸 할 것이다. 네. 주요 지역으로. 이런 전제로 틀을 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너무 싼 집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너무 싼 집값이 싼 지역은 그 지역에서 거주할 필요는 있더라도 집을 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지역이 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심각하게 붙어가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뭐 커다란 공단이 있는데 네.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 살긴 살아야 되죠. 그렇죠. 일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하지만 굳이 그 동네에 내 집을 사고 싶진 않은 겁니다. 집을 사는 거는 다른 지역에 좀 더 좋은 주거 지역에 사고 싶은 거죠. 그럼 뭐 전세나 이런 걸 이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이 너무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지역에 인구 네. 적고 이런 곳들 있죠. 네. 자, 이런 곳까지 집을 많이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금액대를 조정했던 건데 자, 문제는 자,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저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축이 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합니다. 음, 그런데 그 투자를 항상 주식이나 채권만 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부동산도 엄연한 투자 수단이 하나가 됩니다. 인기이죠, 사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부동산으로 수익을 찾으시는 분들은 항상 수익 추구가 네. 가능한 시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게 되면 항상 그 빈틈과 틈새 시장이라고 그렇죠. 보는 그 틈새를 거군요. 찾아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다 똑같이 규제할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입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완벽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다거나 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시도가 네. 의도는 매우 좋습니다만 취지는 좋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좀 네, 현실에서는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어줘야 되는 부분도 생길 텐데 이걸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이게 풍선 효과 다 예상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많은 시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그걸로 쏠릴 거다라는 네, 풍선 효과는 지금까지 수많은 풍선 효과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대비를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한 번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해당 거주민들이 나중에 이사 다니고 집 사고 그러실 때 굉장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세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이 1%다 12%다 이게 문제보다도 예. 전체적으로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별하게 뭐 1억 미만이다, 뭐 6억이다, 9억이다, 15억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1%면 1%다, 뭐 2%면 그 가격선으로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그 틈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보완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큰 틀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 거래들이 순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1%는 이렇게 좀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12%는 턱없이 부족한 네, 상황이죠. 어렵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나 뭐 주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1하고 12%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 네. 지금 중개 수수료 0.9%에 대해서도 낮추기로, 굉장히 네. 반발이 네. 많잖아요. 거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그렇죠. 근데 0.9%인데 12%라면은 뭐 그 엄청난 숫자라고 10배가 봐야 넘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네. 엄청 부담스럽죠.
마지막으로 그거 좀 싶습니다. 지금 뭐 가을 이사철을 네. 맞이했는데 시장에서는 아주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출은 규제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하고 근데 네. 또 거래는 또 신고가 거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연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주택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은 좀 시장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 정상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다면요, 당분간 정부가 이야기했던 공급 부분이 조기에 확충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중의 기존 주택들이 그 자리를 갖다 사실 메워줘야 되는데 기존 주택들의 거래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거의 거래 자체, 즉 거래량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예. 부분들은 시장이 그만큼 경직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경직 상태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에 주택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이시라면은 지금 내가 주택 가격이 낮아지거나 안정될 때 내가 주택을 구입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지금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사실은 전선으로 나가셔가지고 주택 구입에 거기에 일렬히 동참하는 게 동참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 이은영 연구원, 송승현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